안녕하십니까.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나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역시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이야기의 배경은 기술로 인한 인공지능, 무한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 가족, 우리 인간들의 사회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겁니다. 문구도 거의 안 바뀌어요. 교수님, 근데 인공지능이 어떤 직업을 대체하지 못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계가 밀어내지 못할 직업. 이 질문을 물어보는 감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두려움이죠. 또는 공포. 두려움은 약간 미래에 발생할 거고, 공포는 현재 시점에서 내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이 참 묘해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뭘까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인공 AI가 기계죠. 기계가 주어고요. 어떤 직업을 대체하지 못할까? 이 직업은 누구의 직업입니까? 우리의 직업이죠. 최근에 국내에 많은 연구소나 미래를 예측하는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어요. 향후 5년 동안 사라질 직업 탑 10, 버틸 직업 탑 10, 향후 5년이면 일자리가 2천만 개가 없어진다, 어떤 통계에서 1억 개가 없어진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준비하는 거죠. 5년 동안 사라지지 않을 직업 탑 10에 이게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가 현재 고3인데 이 관련된 과를 가야 되겠구나. 또는 나의 직장이 현재 다 봤더니 사라질 직업 3번째에 있어. 나 큰일 났구나. 이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큰 틀로 봤을 때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어찌 보면 다 맞기도 하지만 틀렸다고도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서를 10개 뽑는 거는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형태의 접근이 결국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직업의 모든 목록은 전 소멸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소멸한다고 하니까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내가 좋건 싫건 간에 이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있는 건데 나의 직업도 사라지고 우리 아이의 직업도 사라진다. 근데 중요한 건 사라지기만 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지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직업이 새로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까지만 들려드리면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 수업이나 세계사 수업에서 많이 이걸 안 들어서 그런 거긴 한데 안 믿으세요. 교수님 걸 우리를 위로하려고만 하는 거고 일자리를 뺏어가는 건 보이는데 나타나는 거는 별로 안 보인다고. 예를 들어서 그 어렵다고 하는 법조인의 일자리도 미국에서는 변호사 대신에 인공지능이 비슷한 어떤 소송 문서도 만들어내고 판례 같은 것도 찾아가지고 문구도 만들어내는데 나의 일자리라고 해서 그게 새롭게 대체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정말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직업 어떤 것 같으세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여러분의 헤드라이트가 없어요. 차 앞에 5m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등불을 들고 비춰주는 직업. 또는 비가 많이 오는 날 운전하게 되면 이제 와이퍼 틀잖아요. 이거 없이 누가 옆에서 닦아주는 거예요. 손으로 비가 오면 유리창. 이런 직업.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비효율적인 상상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자동차가 나왔던 초창기에는 그런 직업이 존재했죠. 이거는 어떠세요? 저도 제가 학교 있는 랩탑마다 깔려있는 게 엑셀입니다. 예를 들어 학점 같은 거 계산할 때 제 지도 교수님 학점 계산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20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고서 계산기로 하나하나 다 매겨보십니다. 또 하나라도 잘못되면 학생들이 또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2번, 3번 검토하세요. 그러니까 채점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거 계산도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행히도 쫙 입력하면 엑셀이 1분도 안 걸리죠. 지나갑게 만들어놨던 공식에 대입만 하면 쫙쫙쫙. 오류도 없어요. 그럼 계산기 이전 시절은 어땠을까? 그때는 또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제가 잘 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던 게 있는데 주판입니다. 저 주판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주판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있다가 순간 이분들의 일자리가 계산기 넘어가고 사실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고용률 100%는 없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적어도 산업혁명기 그 다음에 취업을 못해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런 몇백 년의 역사만 봐도 우리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생기면서 전체적인 노동의 기회는 오히려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도 저는 이게 유지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반론을 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과거에 어떤 기계적인 기능적인 업무였고 요즘에 인공지능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저도 강의에서 썼던 것처럼 그림도 만들어주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글도 써주는데 인간만이 할 수 있던 영역인데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몸을 떠나서 머리를 쓰는 영역에 기계가 들어오는 거를 불편해 하시는 건데 인간의 머리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작동이 됩니다. 하나는 굉장히 본능적인 시스템이에요.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운전을 처음 배우실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회상을 해보시면 그때는 운전을 약간 공식화로 배웠어요. 여기서 이상하게 핸들을 몇 도를 틀고 뒤에 봐가지고 뭐 사이드미러 뭐가 보이는지 체크하고 공식으로 막 외웠어요. 근데 운전을 숙련 되신 분들은 그거 동일하게 물어보면 모르세요. 이거 몇 도 틀고 몇 도 보고 이걸 어떻게 알아? 그냥 감으로 하는 거지. 본능입니다. 즉 우리는 익숙해진 작업에 대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분석하거나 기억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즉흥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뇌를 많이 쓰는 영역은 뭐냐 하면 논리적으로 막 분석을 하고 뭔가 암기하고 어렵게 회상해 나는 이런 사고 구조예요. 근데 인공지능 우리가 무서워하는 부분은 여기에 기계가 들어오고 있다는 두려움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기계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 사고 영역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기계는 계속 조금씩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들어와요. 하지만 인간은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만의 판단으로 추가적인 생각. 기존에는 이만큼만 판단해서 결정했어요. 근데 이만큼의 판단을 기계가 대신해 준다? 우리는 이만큼의 판단을 더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더 깊고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기계라는 도구를 통해서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업이 소멸된다라고 했지만 그건 지금 시점의 직업이고 우리는 더 많은 인간다운 새로운 역할을 창조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역시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직업을 창조할까? 답을 낼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뭐 정부나 어떤 큰 기업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창조할지는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우리의 화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현재 우리가 하던 역할을 기계가 많이 대체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바라시는 대로 됩니다. 바라는 게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보다는 좀 적게 일하고 싶다. 사실 뭐 큰 틀로 보게 되면 인류의 노동시간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약간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우리가 조금 덜 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이 뭐 고통스럽거나 안 좋다라는 관점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도 있고 배움도 있고 일상의 휴식도 있고 여가도 있고. 그런데 시간에 대한 안배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이 갖고 있는 비중이 좀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보면 기계가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걱정이 들죠. 대신해 줘서 나의 노동시간이 주는 건 좋은데 그럼 당연히 소득도 감소할 확률이 높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유지해야 될 삶의 질은 어떻게 보장받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창작하던 음악이건 그림이건 만들어내던 문서건 간에 이런 것들을 기계가 일부 만들어내요. 나의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기계가 만들어낸 음악, 기계가 만들어낸 그림에 대해서 저작권을 누가 갖고 있는 게 좋을까?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어떤 지구 전체적으로 통일된 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국가마다 논란도 많고 결정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큰 틀로 보게 되면 이런 거는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건 기계 자체건 간에 여기서 뭔가 생산활동이 증가되는 거고 인간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본주의 사회, 시장경제에서는 흔히 경제 주체한테 세금을 부과를 하죠. 부과된 세금을 바탕으로 공공의 복지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데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처럼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등장한다. 그리고 인간의 영역까지 들어와서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어. 그러면 합리적인 생각은 이 기계한테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부족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너무 만화 같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좋긴 한데 만화 같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만화 같은 상상이 저만의 상상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원래 전공 경제학은 아닙니다. 근데 경제학자들도 많이 논의를 해왔고 최근에도 다시 논의가 활성화된 주제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상을 했던 거예요. 세금의 출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원이 확보가 되게 되면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해 주면서 좀 더 인간다운 환경을 모두한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몇몇 국가에서 실제 실험했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렇게 기본적인 거를 보장해 주게 되면 노동에 대한 욕구가 훼손되거나 삶이 굉장히 나태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이 더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뀐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런 자원을 어디서 확보할 거냐에 대한 이슈였죠. 그런데 저보다 더 원천적인 기술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 인공지능 기업의 오너들, 그리고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결국 기계를 통해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접근이 기계가 많이 쓰이는 시대로 가는 쪽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그럼 살펴볼 부분은 이거예요. 내가 노동시간이 줄고 소득이 줄어든 부분을 기계가 세금을 내서 보존해준다. 이거는 좀 좋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회에서 기계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의 존재처럼 인식이 돼.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대 기계의 관계는 지금처럼 인간이 기계를 창조했고 하나의 도구다라는 관점으로 유지가 될지, 아니 정말 인간처럼 우리의 관계망 속에 들어와서 대등하게 때로는 조금 더 앞서 있는 모델로 일하는 존재를 우리가 바라볼지,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좀 바닥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인간이 조금 더 아름답고 고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기계가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걸 넘어서 우리를 뒤에서 보장해주는 사회까지 갔을 때 지금처럼 우리가 기계를 그저 단순한 도구처럼 볼 수 있을지 조금은 저도 좀 혼돈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동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앞서 이제 노동 시간을 감소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인간 측면의 노동 환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노동 환경을 노동 2.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 2.0, 2.0을 붙여도 뭔가 독특한 것 같지만 일반적인 근로 환경이에요. 큰 기업들이 여러 개 있고 제가 무언가를 배우거나 능력이 있으면 각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찾아봅니다. 이 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역할을 하고 이 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나의 노동을 해나가는 거죠. 기업은 집단이 갖고 있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 목표에 맞춰갖고 나를 찾아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하게 되면 인간의 수명도 증가하고 몸의 기능도 나이에 따라 차이가 없고 외장의 어떤 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도 확장되고 있어. 그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현재도 발생하고 있지만 기업이 노동의 중심에 서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노동의 중심에서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명이 여러 기업하고 일을 할 수도 있고요. 한 명이 하나의 기업하고 10년, 20년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일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요. 하나의 기업이 마치 법인을 만들거나 하진 않더라도 개인이 마치 기업인 것처럼 자기가 경비 처리도 하고 소득도 발생하면서 이렇게 정산해 나가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분들 그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이미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제자 중에도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어떤 개발 쪽으로 공부했던 친구인데 심지어 한국에서도 안 살아요. 좀 휴양지 같은 데 살면서 원격에서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한 기업하고만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한 달에 1,000만 원 받고 일하고 한 달 쉬고, 여기서 한 달에 500만 원 받고 일하고 또 일주일 쉬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기업하고 계속 일자리 찾아가면서 소득 신고도 하고 경비 처리도 하면서 일을 해요.
뭐 어찌 보면 이미 등장하고 있는 1인 기업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1인 기업이다, 근로자다 이 개념 자체의 경계가 없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기업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노동시장 3.0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두가 노동에서 좀 더 어찌 보면 자유롭고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어떨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상당수의 국가가 아동이 노동에 참여하는 것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떤 윤리적인, 인도적인 측면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서 아동들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규모는 1억 2천만 명이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죠. 그런데 제가 연구 차원에서 만났던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비율로 보게 되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냥 경험상 추측을 해봤을 때 웬만큼 규모가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면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씩은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이였어요. 자기만의 어떤 디지털 공간 내에서 뭐 사무실도 별도로 없어요. 일을 합니다. 디지털적인 재화 같은 걸 만들어내요. 어떤 콘텐츠, 음악, 그림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기업한테 팔기도 하고 개인한테 소액으로 막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시스템이에요. 혼자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큰 규모를 봤더니 어떤 친구는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200명이나 돼요. 마치 하나의 웬만한 중소기업처럼 규모를 만들고 200명을 리드하는 일종의 대표격이죠. 근데 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친구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 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자본주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소득이나 매출을 보게 되면 의미가 이미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어떤 아이는 이런 케이스였어요. 인터뷰를 하다가 사실 네가 어른처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른이라는 존재를 봤을 때는 다양한 어떤 특성이 있어 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저한테 역으로 물어봐요. 교수님 근데 이렇게 디지털 세상에서 이게 크리에이션하는 활동 얘기하다 갑자기 어른에 대한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그럼 어른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른은 첫 번째 끄집어냈던 건 경제적인 측면이었어요. 어른은 이걸 그냥 재미삼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로 의미 있는 소득 규모를 만들어내고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아이가 자기는 솔직히 세금은 안 낸대요. 근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디지털 창작 활동에 대해서 세금 제도가 뭐 어떤 탈세라는 게 아니라 규정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안 내는 거였는데 소득의 규모를 봤더니 제가 인터뷰했던 그 해에 그 아이가 벌어들인 소득의 규모가 한국 돈으로 한 3억 원 정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부모님보다 4배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저한테 반론을 펼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보다 4배 정도 번다고.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른의 기준에 경제력을 놓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해요. 제가 그 다음에 말했던 게 이겁니다. 어른은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이렇게 넓어. 우리는 오랫동안 많은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또 아이가 여기서도 약간 반론을 펼칩니다. 우리 아버지 아빠가 직장 생활 하는데 우리 아빠 친구를 봤더니 5명밖에 없대요. 옆에 있던 아빠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무슨 내가 친구가 5명이냐고. 근데 아이가 아빠 지난번에 낚시 가시고 골프 치시고 술 드실 때 보니까 매번 돌려막기 하신다고. 똑같이 5명끼리 이렇게 놀고 저렇게 논다고. 아버지가 반론을 못해요. 아버지가 너는 그럼 친구가 몇인데 친구가 200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200명. 아이가 말했던 200명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온라인으로 연결된 사회관계망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나 이 부모님의 관점은 좀 달랐어요. 야, 그거 친구라고 볼 수가 있을까? 만난 적이 없잖아. 근데 아이는 여기서 또 다른 의견을 펼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만났다라는 건 그 얼굴을 마주대야 되는 거냐. 나 여기 있는 예를 들어 이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요 사람 1년째 아무 탈 없이 계속 메신저 주고받고 온라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친구가 아니면 뭐가 친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얼굴을 마주쳐야만 친구면 길 가다가 스쳐가는 옆집 아저씨 한 번도 말도 안 섞어봤는데 그 사람도 친구인 거냐? 라고 물어봐요. 세 번째는 이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경험과 지식의 양. 어른들은 정규적인 어떤 배움 또는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쌓아 올려왔다. 근데 사실 이건 통계적으로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을 보게 되면 이미 몇 년 전부터 대부분의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학과 관련된 정보나 자기 진로와 관련된 정보 측면에서도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흡수하는 배경에는 그런 정보의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봤더니 뭐 경제력, 사회적인 관계망, 또는 지식과 경험 측면에서도 아이가 어른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케이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까? 저는 이런 뒤집어짐이 또는 같아짐이 더 많아지리라 예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사회에서 무언가를 교육하거나 일하거나 소비하는 환경에서 아이가 있고 성인 중에 또 어른 쪼개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전통적인 인구통계학의 관점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일정 나이가 돼야지만 투표권을 주거나 일정 나이가 돼야지만 대학을 갈 수 있거나 일정 나이가 돼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걸 보장해 주는 것, 과연 이게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바닥부터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연구했던 케이스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2022년에 한국에서 한국팀도 월드컵에 출전했죠. 저도 이제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월드컵 경기를 보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이 주변에서 좀 연출이 됐어요. 우리 아이 걱정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인가 했더니 제 지인들이 또 친구들의 아이들의 연령대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학년의 아이들이었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아이가 글쎄 월드컵에서 한국팀하고 외국팀이 붙었는데 외국팀을 응원하더라. TV 틀어놓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한국팀만 응원하라고 하고 골 넣으면 좋아하는데 아이는 한국팀이 골 넣으면 하고 외국팀이 골 넣으면 오! 막 좋아한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자기의 어떤 자아 정체성이나 국가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런 아이 왜 그럴까? 아이한테 물어봤죠. 이유에 대해서. 근데 아이가 이렇게 저랑 살아왔던 경우가 좀 다르더라고요. 축구를 좋아하고 가끔씩 보는 건 저와 비슷한데 그 아이가 축구를 즐기는 문화를 봤더니 훨씬 더 어릴 때부터 해외 축구 커뮤니티에 가입이 되고 해외 팬들과 소통을 했어요. 그럼 그 아이가 뭐 예를 들어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잘하냐? 그렇진 않아요. 번역기를 써가면서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저만 봐도 해외에서 물건을 샀던 건 대학생이 지나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20대 후반. 근데 이 아이는 한 10살인데도 해외 구매하는 거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합법적인 거 용돈 모아가지고 해외에서 축구 관련된 기념품들도 구매해서 씁니다. 즉 이 아이는 어찌 보면 제가 학부 때부터 배웠고 저도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지구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스스로 이룬 아이인 것 같아요. 왜 굳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국, 무슨 나라, 뭐 동양, 서양 나눠가지고 이렇게 뭔가 경쟁 구도를 만드느냐. 그냥 모두가 수평적인 상황이고 이 팀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이 선수를 좋아할 수도 있지 왜 한국인이라고 해서 꼭 한국 선수를 좋아해야 되고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팀만 응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해댔습니다. 사실 제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별다른 반론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특히 이 친구와 대화하다가 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혹시 영화를 볼 때 어떠신 것 같냐고. 무슨 말이니 했더니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다음 달에 영화 2편이 개봉된다 동시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을 다룬 명량의 후속작이고 하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블 어벤져스의 최신판 어떤 거 보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마블 어벤져스 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표정이 교수님도 똑같네요 라는 표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런 상황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가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해 봤더니 좋아지는 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적인 많은 관계 속에서 나는 출신지가 여기고 출신 학교가 여기고 뭐 성별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국적이 어떻고 이걸 통해서 집단을 카테고리화 시켰어요. 때로는 그 내에서 엄청난 결속과 동질감을 느끼고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같았지만 이런 작은 단위들이 어떤 큰 갈등이 있을 때는 갈등의 원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집단들끼리 뭉쳐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극단적인 케이스가 국가 간의 전쟁이죠. 전쟁은 어찌 보면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에요. 5천만 명이 살고 한쪽에서 2억 명이 살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5천만 명, 2억 명이 각각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기를 쓰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롭게 결속의 판이 흔들리는 거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좋은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게 판이 커지고 기존에 있던 담장이 많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역으로 관찰되는 포인트도 있어요. 새로운 소외입니다. 앞서 제가 이 강에서 기계를 통한 관계, 기계가 우리의 관계를 매개해 주는 것,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던 협상의 대리자 역할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는 이런 새로운 기계나 기술들을 쓰면서 우리의 관계를 더 넓히고 부드럽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반대하거나 또는 쓰고 싶어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리터러시라고 하는, 리터러시는 어떤 것을 접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이해도, 사용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리터러시가 조금 부족해서 못 쓰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원하고 쓸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경제적인 게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술로 인한 소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소외시키지 않는 것들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 소외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그 소외에서는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외는 나하고는 무관한 제3자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을 설득할 때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런 논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굉장히 무섭고 마음 아픈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까? 소외된 집단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소외된 집단을 어떤 특정한 어둠의 존재처럼 만들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소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에서 발생하는 거죠. 철학적인 관점의 차이나 또는 어떤 기능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여건의 차이. 근데 그런 것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그걸 선택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한꺼번에 무언가를 쓰거나 한꺼번에 무언가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의에 의해서건 또는 어쩔 수 없건 간에 이런 기술을 통한 새로운 관계망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 관계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 된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갔는데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시스템이 있고 로봇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잘 쓰는데 누군 쓰지 못해요. 그럼 이분들을 음식점에서 배척시켜 버릴 것이냐. 이미 우리 사회에는 어느 정도 선택을 하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이 은행을 거래하거나 증권사를 거래할 때 보게 되면 과거보다 오프라인 객장이 급감하고 있는 걸 느낄 겁니다. 좀 작은 도시에 가게 되면 은행 점포가 사라져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은행 업무를 못 봐가지고 버스를 타고 은행을 막 찾으러 다니세요. 앱으로 해도 된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죠. 이 상황을 그럼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뭔가 극단적인 아픔과 소외로 인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새로운 기술적인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진화로 인한 관계가 아닌 또 다른 해결책도 함께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축을 좀 더 확대해서 생명체 전체를 한번 잠깐 조망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은 불교 채널에서 이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육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육식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 생각은 들어요. 제가 특별한 종교적인 관점을 떠나서도 저도 이제 집에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는 육식에 사용되고 있는 고기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저도 잘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되면 참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런 가축들이 키워지고 있고 공장식 축산 환경에서 키워지고 있죠. 근데 저는 여전히 육식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제 마음의 지도에는 두 개의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육식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마음이 좋지 않은 거는 이상주의예요. 나는 이런 환경에서 동물이 자라고 그런 동물들 내가 이렇게 취하는 거가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식욕이에요, 식욕. 식욕이라는 건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욕구하고 욕망에서 전지 욕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욕구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욕구는 양의 문제예요.
고기를 먹지 않아도 두부만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거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현대인의 식욕은 이미 욕구 단계를 충분히 넘어섰죠.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개인적인 만족감 측면으로 식욕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욕망 중에서 식욕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인공진화가 동물과 식물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꿈을 꾸어왔습니다. 초창기 인간이 꿨던 꿈은 저런 거였죠. 식물을 위해서나 동물을 위해서 갖고 있는 꿈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농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대략 이런 문헌들이 연구되기 시작한 게 발견된 게 한 기원전 300년 전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런 기술들이 일반화된 건 우리가 몇십 년 안 됐어요. 한 30년 안쪽입니다. 식물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더 많은 식물 자원을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우리가 약간 과도기를 넘지 못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세포농업입니다. 공장식 축산을 밀어내고 발전된 생명공학 기술로 식물에서 나오는 부자재, 예를 들어 파인애플 같은 거, 껍데기 다 버리잖아요, 딱딱한 거. 파인애플 껍데기나 콩깍지 이런 걸 바탕으로 기둥을 세워서 거기 소세포를 집어넣어서 배양육으로 소고기를 만들어내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성공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적인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율성만 놓고 보게 되면 공장식 축산이 아직까지 돈이 더 잘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세포농업이 공장식 축산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몰아낼 수 있으면 제 마음속에는 짐이 한 가지 내려질 것 같아요. 식욕도 채우면서 동물을 괴롭히지 않는 이상적인 욕망,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회로 우리는 함께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사회가 되게 되면 인간만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노동에서 해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인간을 안 좋은 쪽으로도 끌고 가지만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데 연쇄 반응으로 공진화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한테도 더 좋은 세상이 열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 더 궁극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노동시간은 기계의 발전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삶의 경제적인 빈 간극은 기계가 채워줄 것이다. 그럼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의 답은 아니겠지만 저와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겁니다. 인간은 더 많은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하는 걸 더 많이 즐기게 되면 인류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예술은 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꼭 엄청난 창작품을 만들어서 유명한 박물관에 걸거나 미술관에 보관하는 것. 이게 아니라 미술을 창작하고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평상시에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삶을 몇 걸음 뒤에서 더 넓고 깊게 들여다보는 것. 예술의 결과는 약간 흔히 난해하죠. 저는 그 난해함 속에 내가 바라본 나의 마음이 투영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예술 전공한 사람은 전혀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심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의 마음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것, 나의 삶을 객관화시켜서 나를 아바타처럼 놓고 바라보는 것. 어찌 보면 이게 제가 추측하기에는, 바라보기에는 우리 또 불교에서 바라보고 있는 마음을 닦아가는 과정과도 닮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더 많은 예술을 즐기는 환경으로 넘어갈 것이고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더 아름다워진다. 아름다운 미술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아름다워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자, 이제 뭔가 좀 먼 미래까지 쭉 가봤는데 다시 현실의 문제를 한번 쭉 당겨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인공지능가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겠지만 그 중에 그냥 숫자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수명이 플러스 100. 현재 시점을 놓고 보게 되면 한국인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은 대략 80 정도가 됩니다. 불과 몇백 년 전에 조선시대에는 40대였죠. 2배 가까이가 됐어요.
근데 현재 태어나서 살아있는 분들의 기대 수명, 그러니까 젊은 층, 어린 층을 보게 되면 그들의 기대 수명은 100세를 넘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 기대 수명에 대한 예측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뒤에 플러스 알파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저는 살아있는 지금 사람들의 수명이 지금보다 플러스 100이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봐요.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행복보다는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참 그렇죠. 우리는 더 앞으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삶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그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다. 또 하나는 특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주된 말인데 내가 그럼 노동을 계속 오래 해야 되는 건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근데 플러스 100의 수명이 되는 상황에서 저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지금의 관점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직업과 노동과 예술과 생태계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동시에 놓고서 플러스 100의 시대를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를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주로 좀 긍정적인 관계의 단면들을 보여드렸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미 마주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재의 문제입니다. 제가 봤던 문학작품 중에 이런 시대를 예측하는 두 가지 작품이 있었어요. 조지 오웰의 1984를 보게 되면 정보나 지식이 무한정 풍성하게 나오는 시대에서 1984는 이런 상황을 그려줍니다. 거대한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칼질을 해댑니다. 볼 수 있는 거, 볼 수 없는 거. 그래서 독재자한테 불리한 것들을 빼버리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통제된 환경에서 우리를 살게끔 만드는 게 1984의 미래입니다. 다른 작품을 보게 되면 올더스 헉슬리가 썼던 멋진 신세계를 보면 완전히 반대의 세상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독재는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뭐라고 할 것이다. 다 풀어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물질적인 풍요와 지적인 풍요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사람들은 그 중에서 본인한테 달콤하고 가벼운 것만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예측하는 게 멋진 신세계예요. 즉, 굳이 독재자가 모든 걸 통제해서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다 풀어놓게 되면 인간의 본성은 바보를 향해서 갈 것이다 라는 게 멋진 신세계의 예측입니다. 즉, 독재를 만드는 건 특정한 대기업 몇 군데나 잘못된 정보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선택의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주변에는 이 독재의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최근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인공지능 특정한 버전을 쓰고 있는데 쓰다 보게 되면 그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많은 문헌을 학습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헌의 출처가 어딜까? 통계학적으로 보면 주로 이렇죠. 그 문헌의 대부분은 영어로 만들어진 문헌, 백인들이 만든 문헌, 남성이 만든 문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백인 남성이 영어로 만든 문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만들었던 수많은 의견과 지식 중에 이 집단의 의식만 가지고 학습된 정보를 제가 늘상 사용한다. 좋은 사항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독재자라는 게 무조건 나쁜 쪽으로 가서가 아니라 편향 자체가 저는 독재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향과 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무한한 기술적인 확장과 진화는 에너지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 넓은 틀로 보게 되면 지구가 갖고 있는 자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더 많은 자원을 쓸 수밖에 없는 쪽으로 우리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품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자원은 저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의 것이라고 우리의 관점이 조금 더 넓어지고 아름다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술의 진화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양극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즉, 기술과 사회의 제도와 철학이 동시에 속도를 맞춰갖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
사회가 갖고 있는 제도를 정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철학은 더 뒤에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맞지 않는 발전은 많은 불균형을 만들 것이고, 그런 불균형은 사회의 다양한 면에서 양극화를 더 첨예하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들도 보면 아직도 안타까운 게 기술 개발에 너무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저도 배경은 사실 엔지니어링이지만 사실 이런 흐름은 좀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지니어링은, 사이언스는 이 정도 속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자원이 우리의 철학과 윤리, 법을 정비하는데 쓰여야 한다. 그래야지만 인류가 새로운 진화로, 새로운 초인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고통을 함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1강부터 3강까지 일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 인지과학자라고 하는 저 양반은 너무 사회상의 변화를 빠르다라고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세상이 정말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가. 그래프를 한 가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그래프는 지구의 총 GDP, 생산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기원 후 1년부터 2018년까지 대략 2000년에 걸친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1년부터 1700년까지 이 기간 동안 거의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전에 사실 유추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당연히 더 바닥이었죠. 그럼 어찌 보면 되게 이상해요. 인류의 역사가 30만 년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30만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인류는 노력을 해가지고 도대체 뭘 만들어낸 건가?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인구입니다, 인구. 그러니까 GDP 측면에서 어떤 물질이나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30만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건 지구상에 더 많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과 인구의 숫자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과거의 300년, 1700년부터 2000년까지 300년 기간 동안 인구의 증가는 약간은 정체기에 들어갔고요.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증가한 건 뭐냐 하면 생산량이에요. 다양한 물질, 다양한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는 허구적인 디지털 콘텐츠, 이런 것들의 생산량이 아주 폭증했죠. 증가량의 총합이 9,800배입니다. 1700년 동안 3.5배가 증가했는데 뒤에 붙은 300년 동안 9,800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거의 꺾은 선, 니은자 모양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런 그래프의 기울기가 현재 감소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치의 총량이 더 엄청나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기회도 올 것이고, 엄청나게 큰 가치의 변화가 오는 시점은 또 많은 이들한텐 큰 변화를 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고통과 위협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기회와 위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난 너무 힘든 시대에 태어났다. 인류가 좀 더 발전하기 이전에 태어났으면 편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얘기도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인류의 어느 위치에 서 있을까? 지구상에 이제까지 태어났던 인간의 총합을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이 79억 명이 좀 넘고요. 돌아가신 분들을 포함하게 되면 대략 1100억 명이 좀 넘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그러면 인류의 전체 여정에서 앞으로 더 많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타날까? 이 두 가지의 과학적인 예측 기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포유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포유류가 보통 한 종이 100만 년을 지속하게 되면 멸종을 합니다.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인간은 30만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 지구에서 70만 년을 더 이 종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자, 그럴 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근데 대략 이 숫자도 10조 명이 넘어가요. 현재까지 태어났던 게 1100억인데 10조가 더 태어난다. 큰 숫자죠. 그러면 다른 툴은 뭐냐 하면 지구라고 하는 별의 수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3강의 전체적인 배경은 인류는 인공적으로 진화하는 독특한 포유류입니다. 라는 거였죠. 그럼 일반적인 포유류의 존속기간이 100만 년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지구라는 별이
소멸하기 그 전날까지도 새로운 인류가 지구에 태어나면서 인류의 여정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앞으로 태어날 인류의 숫자는 10경명이 넘어섭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인류의 여명을 70만 년으로 보건 지구의 여명과 같이 보건 간에 어떤 수치를 쓰건 간에 현재까지 태어났던 사람의 숫자는 전체 인류의 여정에서 1%도 안 됩니다. 0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인류 여정의 어떤 정점에 와 있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인류가 가야 될 전체 여정의 굉장히 앞부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첫 번째 사피엔스라고 저는 우리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사피엔스라는 단어에는 조금 더 겸손하고 먼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자 라는 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했던 선택이 앞으로 올 99.99%의 우리의 다음 세대 지구 전체 생태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회를 만들고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강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지과학자 김상균이었습니다.